사실 변제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상 내가 빌린 돈은 맞잖아요. 그 채무를 변제하는 건데 유예도 해주고 분할 변제도 해주고 이자도 받지 않는데 변제금이 좀 높다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채무자님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변제금이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변제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식코인 탕진입니다. 예전에는 주식코인을 탕진했으면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뒤로 실무준칙이 몇 번 개정이 되어서 서울, 부산, 수원,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코인 탕진이 원칙적으로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거든요. 이쪽 법원에 관할이 있으려면 그 지역에 나의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쪽에 관할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대출의 문제인데요. 최근 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빌린 채무를 의미하는데 최근 대출이 많으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거나 돌려막기 했다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를 썼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변제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려막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돌려막기 하면 최근 대출의 규모가 자꾸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치 탕진 도박입니다. 이거는 전국 어디 법원을 가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변제금이 높아지는 게 원칙입니다. 명백한 사치 도박 이런 거는 할 말이 없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사치인지 과소비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 거는 나의 생활 여건이나 부양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소명해서 대리인 사무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생활비라고 주장해서 최대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막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추가 생계비인데요. 내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1인 생계비 145만 원 빼고 남는 55만 원이 변제금이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월세가 좀 비싸다거나 자녀 교육비를 써야 된다거나 병원비를 써야 된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런 사정을 주장해서 변제금을 좀 더 끌어내릴 수 있는데 그게 추가 생계비입니다. 다만 추가 생계비는 법원에서 무조건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금액이 제한적이고 소액이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급여입니다.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공기업, 대기업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개인회생 때문에 일부러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알아보셨듯이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 비례하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자영업장에 취업했거나 작은 중소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직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또는 어차피 이직할 타이밍이었다, 또는 개인사업 폐업하고 어딘가에 취업할 타이밍이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월급이 많은 곳으로 가실 필요는 없죠. 최저시급 정도 월급이 낮은 데로 가시면 그에 비례해서 변제금도 낮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주식코인 같은 경우는 유리한 법원에 관할을 좀 만들어내야 할 필요도 있고 이직하는 게 유리한 사람도 있고 뭔가 자료를 준비해서 사치 탕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뭐든지 간에 움직여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취업을 하든지 월세방을 하나 구하든지 이직을 하든지 뭐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직을 어떻게 하나, 저기 가서 방을 어떻게 구하나, 그렇다고 여기서 변제금 많이 내기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고민만 되고 행동하기 싫고 이러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좋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움직이셔야지, 행동을 하셔야지 나한테 유리한 결과가 된다, 그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변제금 10만 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으면 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개인회생 채무자 중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찾아보고 3달, 4달, 5달 엄청나게 연구를 하다가 빠삭하게 이해를 하고 오신 분이 있단 말이죠. 연구를 많이 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본인이 변호사 시험을 치실 것도 아니고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뭐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돈 10만 원 아끼기 위해서 추가 생계비 규정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오만 걸 다 공부해서 오시는데 그 지난 5개월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5개월 동안 1000만 원의 이자를 더 내고 오시는 거죠. 차라리 10만 원 더 내고 그 1000만 원 아끼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결과가 좋은 채무자는 본인이 개인회생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신청을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큰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사람이 관성이란 게 있으니까 매달 내는 이자나 카드값을 계속 돌려막거든요. 하던 대로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차면 돌려막고, 그것도 다 되면 자식한테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어머니한테 빌리고, 그것도 안 되면 거짓말해서 빌리고, 카드 깡하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나타나곤 하거든요. 내가 너무 관성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뭔가 움직여야지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개인 회생을 하셔도 괜찮고 신보기 가서 워크아웃 하셔도 괜찮으니까, 다른 제도들을 이용해서 채무를 통합하거나 뭘 해도 괜찮으니까 각 기관으로 찾아가셔서 문의도 해보고 서류도 제출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계속 정보만 습득한 상태에서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는 건 없다.